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헬레니즘 시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헬레니즘 시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 번에 나눠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헬레니즘 그 첫 번째 시간, 헬레니즘 세계의 형성과 유대 사회의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헬레니즘 시대의 유대사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혹시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 거대한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기원전 4세기 마케도니아의 한 젊은 왕이 말을 타고 동방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더. 아마도 그는 예루살렘이나 갈릴리 같은 작은 유대 마을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작은 정복 여행은 2000년 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언어적, 문화적 기반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왜 헬레니즘은 유대인들에게 위협적이면서도 매력적이었을까요?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가 동방 원정을 시작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겨우 22세였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배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어릴 때부터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에게 단순히 정복만 하는 게 아니라 정복한 땅에 그리스 문화를 심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헬레니즘의 씨앗이었어요. 기원전 334년 알렉산더는 3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넜습니다. 목표는 단순했어요.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 하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단순하진 않았습니다. 기원전 334년 그라니코스강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을 처음 격파했었고요. 기원전 333년 이소스 전투에서 다리우스 3세를 물리쳤습니다. 기원전 332년 두로를 공략한 이후에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유대사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기원전 331년에는 가우가멜라 전투로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헬레니즘이 뭘까요? 단순히 그리스 문화라고 답하기엔 조금 부족할 겁니다. 알렉산더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출신보다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귀족의 딸과 결혼했고 부하들에게도 현지 여성과의 결혼을 장려했습니다. 심지어 한 번에 1만 커플이 집단 결혼식을 올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을 문명인이라 생각했고 다른 민족을 야만인이라 불렀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달랐습니다. 교육받고 그리스어를 할 줄 안다면
누구나 문명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화를 확산시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볼까요? 첫째, 그리스어 교육이었습니다. 모든 관리와 상인들이 그리스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둘째, 체육관을 건설하는 거였어요. 단순한 운동시설이 아니라 그리스 철학과 문화를 가르치는 종합교육기관이었습니다. 셋째, 그리스식 도시를 계획했습니다. 넓은 도로, 광장, 극장, 신전이 있는 계획된 도시들을 만들었습니다. 넷째, 그리스 신화와 철학을 전파했습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가 베스트셀러가 되었었습니다. 흥미로운 뒷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70개나 건설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진짜로 성공한 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그냥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당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고 70만 권의 책이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무세우 이온이라는 오늘날 대학의 원형도 있었고요.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던 등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알렉산드리아에 엄청난 수의 유대인들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순간입니다. 기원전 323년 6월 10일 바벨론에서 알렉산더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가 그때 겨우 32세였어요. 후계자 지정도 없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누가 이 거대한 제국을 다스릴 것인가? 알렉산더의 장군들이 서로 물고 뜯는 디아도코이, 즉 후계자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케이크를 놓고 벌리는 싸움과도 같았습니다. 최종적으로 3명이 승리하게 됩니다. 안티고노스 왕조가 마케도니아 본토를 차지했고요. 플로레마이오스 왕조가 이집트와 알렉산드리아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셀레우코스 왕조는 시리아와 페르시아의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유대 땅이 이집트의 플로레마이오스와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사이에 끼어 있게 된 것입니다. 마치 두 거인 사이에 끼인 작은 마을과도 같았습니다. 놀라운 관용 정책을 펼친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매우 영리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강제로 문화를 바꾸려 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매력을 느끼게 하자라는 정책을 펼치게 되었어요. 구체적인 정책들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의 안식일과 절기 준수를 보장했고요. 성전 예배 지속을 허용했습니다. 유대율법에 따른 자치권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 교육과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흥미로운 실화를 하나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어떤 유대 청년이 예루살렘에서 알렉산드리아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리스 철학을 배우고 그리스 문학을 읽고 체육관에서 운동도 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는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바깥 세상이 이렇게 넓고 재미있는 줄 몰랐어. 그리스 철학자들의 지혜도 대단하고 호메로스의 시도 감동적이야. 우리도 이런 거 배워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전통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그런 이방 문화에 물들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 정착한 이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첫째, 경제적 기회였습니다.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거든요. 둘째는 종교적 자유였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관용 정책 덕분이었고요. 셋째는 교육의 기회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학문 환경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공동체는 예루살렘 다음으로 큰 유대인 집단이 되게 됩니다. 전체 인구의 30%가 유대인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이중 문화인이 된 거예요. 집에서는 유대 전통을 지키지만 바깥에서는 그리스 문화로 살아가는 겁니다. 코이네 그리스어가 등장합니다. 코이네는 공통애라는 뜻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영어처럼 그리스어가 국제 공용어가 되게 되었습니다. 실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시장에서 이집트에서 온 상인과 시리아에서 온 상인이 만났습니다. 서로 모국어가 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둘 다 그리스어를 할 줄 압니다. 자연스럽게 그리스어로 대화하게 되겠죠. 유대인 청년들의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그리스어를 배우고 싶어요. 장사를 하려면 그리스어가 꼭 필요합니다. 안 된다. 우리 조상들의 언어, 히브리어와 아람어로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현실은 무정했습니다. 그리스어를 모르면 사회에서 낙오되는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사회적 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헬레니즘 수용파는 주로 교육받은 상류층과 상인들이었습니다. 시대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는 그러한 입장으로 그리스 철학과 문화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전통 보수파는 주로 농민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헬레니즘을 이방 문화로 여기며 거부했습니다. 흥미로운 갈등 상황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아버지는 전통파이고요. 아들은 헬레니즘파인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 체육관에서 운동 좀 하면 안 됩니까? 아버지는 그러죠. 그 이방인들과 함께 벌거벗고 운동을 한다고? 절대 안 된다. 종교적, 문화적 융합 현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70인역 성경의 탄생입니다. 전설적인 이야기인데요. 플레마이오스 2세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모든 민족의 경전을 보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너희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해 달라. 예루살렘에서 각 지파마다 6명씩 총
72명의 학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70일 만에 번역을 완성했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의 엄청난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이방인들도 유대교를 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셋째는 이후에 신약 성경 저자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 기독교 선교의 언어적인 기반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철학적 융합의 예도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유대 철학자들은 그리스 철학 용어를 사용해서 유대 신앙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로고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 철학 개념으로 설명했고요. 소피아로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스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왜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셨지만 복음서는 모두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헬레니즘 시대에 있습니다. 그리스어가 국제 공용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려면 가장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70인역을 통해 구약의 그리스어 표현들이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말씀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이 용어는 헬레니즘 시대에 이미 철학적으로 발전된 개념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역할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자란 유대인들은 두 문화 모두 이해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초기 기독교 선교의 교량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아마도 헬레니즘 교육을 받은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어로 능숙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동시에 구약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보편적 구원 개념의 준비도 있었습니다. 헬레니즘은 모든 민족이 하나의 문화 안에서 살 수 있다는 보편주의적 사고를 제공했습니다. 물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기독교의 보편성은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본래부터 계획되어 있던 진리입니다. 헬레니즘은 단지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적, 문화적 도구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각 도시의 회당에서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한 것도 헬레니즘이 만든 문화적인 교량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첫째, 알렉산더의 정복은 그리스 문화를 전 세계로 확산시켰습니다. 둘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관용 정책으로 유대인들이 헬레니즘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했습니다. 셋째, 언어적 변화는 복음 전파의 도구로 준비되었습니다. 넷째, 문화적 융합은
기독교가 유대교를 넘어 세계 종교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정복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언어적, 문화적 기반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다음 시간 예고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문화적 융합에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가 등장하면서 유대인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헬레니즘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강요가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헬레니즘과 유대 사상의 충돌이라는 주제로 더욱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